근데 제가 국민 영수증에 이제 머니 트레이너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영수증을 그러니까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달란트 투자 채널에서 한번 모셔가지고 예. 대화를 나눈 바 있는데 네. 그때도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네. 오늘도 또 이렇게 또 직설적이고 또 가감없는 그런 또 재테크의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요즘 아주 그냥 종횡무진하고 계세요. 방송국 보니까 네.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히 이제 그 국민 영수증 네. 방송도 나오시더라고요. 네. 자,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그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그런 뭐 2030 세대들의 소비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요즘 말하는 그 세대가 보여주는 소비 행태, 예전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국민 영수증에 이제 머니 트레이너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영수증을 그러니까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소비 트렌드는 이제 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과소비가 선을 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거에도 과소비 문제가 뭐 없었던 건 아닌데 요즘은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명품. 보통 명품은 40대, 50대가 주 고객층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이제 요즘은 20, 30대가 가장 이 명품 시장에 큰 손으로 등극을 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 이제 샤넬, 그다음에 뭐 루이비통, 그다음에 뭐 에르메스 이런 명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은 뭐 문 열기도 전에 막 줄 서 있고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1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는 10대도 용돈 모아 명품을 사고 20대는 알바해서 엄카로 또 이렇게 명품을 사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사실 이 명품이라는 게 원래 컨셉 자체가 가격의 진입장벽을 높여서 아무나 못 사게 하려는 게 이제 사실 명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진입장벽 자체가 거의 문지방처럼 그냥 가볍게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은 뚜렷한 목표가 없어진 2030 세대들이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을 소비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트렌드가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수증을 보다 보면은 정말 이거는 뭐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 이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의 진짜 황당한 그런 영수증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요즘이 정말 뭐 항상 그랬지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실한 게 별로 없는 시대거든요,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그러니까 뭐 확실한 게 있다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 하나만 확실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혼,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의 전통적인 재테크의 목표를 지금 세대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뭐 할 거냐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뭐 뚜렷한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NS를 통해서 오늘의 라이프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방송을 해야 되니까 좀 좋은 거 먹고 또 멋있는 사진들 찍어 올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가 점점 좀 폭력적이 돼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지만 뭐 모든 2030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조금 내가 잘해보겠다, 좀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겠다라고 재테크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방향을 좀 잡고 좀 앞으로 배워나가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그 SNS의 발달,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은 확실히 좀 뭐 명품 뭐 샀다라든지 아니면 좋은 데 갔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약간 좀 과시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 돼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약간 좀 경쟁을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소비가 좀 만연하지 않나요? SNS 하세요? 저는 안 해요. 안 하죠. 이렇게 재테크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하더라고. 저는 막 제 자신 막 공개하고 그런 게 별로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사실. 성격상 그런 분들도 있고. 이게 근데 인간이 갖는 기본, 우리가 이제 재테크라는 게 사실은 재테크를 잘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갖느냐를 잘 캐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인문학이에요, 재테크가. 그러니까 사람을 잘 연구해야 되는데
인간의 행동 양식 중에 본능적인 행동 양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그냥 우리 DNA 속에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첫 네.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관음증이라 그래서 보이얼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람은 누군가를 자꾸 훔쳐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 네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원시 시대부터 우리가 이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관찰을 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훔쳐보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훔쳐보기가 일단 첫 번째 본능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기. 이 모방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미테이션 멘탈리티라고 그래서 모방증이라는 게 우리 DNA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방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걸 따라해야 학습이 되고 내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방증이라는 게 이제 본능에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노출증이 있어요, 인간은. 노출증이 뭐냐면 나를 좀 과시하고 싶은 익스비저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네네. 노출증. 그래서 이게 결국은 관음증, 모방증, 노출증이라는 게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행동 양식인데 네네. 이게 SNS하고 정말 딱 맞는 거거든요. SNS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훔쳐보고 그렇죠. 그걸 좀 따라해보고 또 내가 이제 멋진 어디서 외식을 했다, 뭘 샀다 그러면 이제 살짝 또 이렇게 노출을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확대 재생산되는 곳이 SNS죠.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여기 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네네. 요즘 정말 우리 2030들에게 심각한 게 바로 카페인 중독이다. 카페인이 이제 이 카페인이 아니고 네네.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게 카페인 중독이에요. 괜찮네요. 그 워딩이 괜찮은데요. 네, 그래서 요 카페인 중독이 네네. 상당히 심각한 소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네. 요즘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중에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면 외부 활동도 좀 많이 늘어날 거고 하니까 네네. 이제 SNS의 문제점들을 좀 알잖아요, 본인들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간헐적 단식처럼 네네. SNS 간헐적 단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거 하시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네. 일주일은 SNS를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씩이요? 일주일씩 아예 힘들 그냥 것 안 같은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도 간헐적 단식을 하는. 근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굉장히 좀 괜찮은 운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죠.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카페인 중독 이슈 때문에 네. 사실 오늘과 같은 세상에서 더 뭔가 이제 소비를 절약한다든지 재테크를 하긴 그런 힘든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절약하고 재테크를 잘하기 위해서 뭐 현실적인 그런 목표를 좀 세워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좀 있으면 이제 4월 달이면은 그 박보검 씨가 제대를 합니다. 네네. 예, 벌써 뭐 박보검 씨 군대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남이 간 거는 금방 그렇죠. 남의 금방 시간은 상당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뭐 제대를 하는데 그 박보검 씨가 그 군대 가기 전에 바로 했던 그 드라마의 청춘 기록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은 박보검 씨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존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인용을 해가지고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란 현실 속에서 살고 과거에서 배우며 미래를 계획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되게 철학적이에요. 예, 이 말이 굉장히 사실은 이 재테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2030들을 참 많이 만나고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합니다.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일단은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시드머니를 강조해요. 시드머니가 얼마 있나 이렇게 딱 보면 정말 물론 뭐 월급이 작은 탓도 있지만 네네. 너무 정말 목돈을 안 모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적금을 듭니까, 멘토님? 이거 빨리 주식 코인을 해가지고 빨리 돈을 키워야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2020년 3월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지수는 거의 100% 이상 상승하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물론 뭐 좀 많이 떨어진 다음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점에서 지수가 뭐 100% 이상 올랐다는 건 뭐 종목으로 보면은 뭐 더 난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경험을 최근에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우리나라의 그 동학개미들의 저변이 굉장히 확대됐기 때문에 아마 지나다니는 개미 중에 한 2사람은 다 그때 입문한 거라고 봤을 때 이 코스피의 이 긴 역사를 사실 그 몸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뭐 금액을 많이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뭐 대학생 때부터 좀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올해 30년 가까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투자를 항상 했다 쉬었다를 계속 반복하지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어. 근데 이제 가장 우리 직장인들이 과거의 어떤 성공 경험을 갖고 안 좋은 장에서도 그 장을 이기겠다고 계속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네네. 사실 생각보다 따박따박 돈을 모으는 습관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목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네네. 돈 번 지 5년이면 1억은 있어야 된다. 아.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1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엄청 큰 돈이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상황 쪽에서 보면은 1억은 참 작은 돈이야. 뭐 호날두, 손흥민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연봉 얘기하고 뭐 그렇죠. 이번에 또 뭐 어떤 야구 선수가 뭐 다시 국내로 복귀했는데 뭐 80억을 받았다. 그 뭐 댓글에 보면 왜 80억 받고 그거 받고 왜 왔냐 뭐 이런 얘기 하고 막. 근데 이제 나는 정작 1억도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1억을 내가 모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게 사실 한 3년 안에 1억을 모으려면 직장인이 한 달에 한 286만 원씩 안 쓰고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286만 원을 일반적인 직장인이 한 달에 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못 모으죠, 그죠? 그러니까 4년에 모으려면 한 199만 원. 이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좀 한참 있다 모으자 해서 한 7년에 모아보자. 그러면 네네. 11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7년에. 네네. 근데 110만 원을 모아서 7년 있다가 1억을 만들면 그 1억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가 상승. 물가 상승,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쯤 잡으면 5년에 158만 원, 한 달에 158만 원만 안 쓰고 붙잡고 버티면은 이게 1억인데, 물론 뭐 5년 후에 1억도 뭐 화폐 가치로 보면 지금 1억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네네. 일단 제가 1억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억이라고 하는 게 일단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우리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물론 큰 돈이긴 한데 이게 넘어야 될 첫 번째 허들이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1억까지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동성이 큰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정기 적금을 해라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코인은 아예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아닌데 네네. 일단은 주식의 비중을 높이지 말고 뭐 예를 들면 7대 3이나 8대 2 정도 일단 따박따박 모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습관을 가지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우리가 이제 복잡한 주말에 백화점을 가면 그 꼭대기층이 주로 문화센터가 있는데 막 그렇죠. 강의를 막 하는데 늦었어 시간이 진짜 막 빨리 가야 돼요. 네네. 자 근데 막 사람이 엄청 붐비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자 그러면 이제 그 10층까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 늦으면 큰일 나요. 네네.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엘리베이터를 타야 됩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됩니까? 근데 되게 좀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네, 엘리베이터는 한 번에 쫙 올라가긴 하는데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에스컬레이터는 가긴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죠. 바로 그겁니다. 네네. 자, 내가 정시에 도착을 해야 돼. 네네. 근데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베이터는 운 좋으면 그냥 한번 딱 타면 그냥 한 방에 그렇죠. 갑니다. 근데 맞아요. 여러분 뭐 백화점에 가보셨지만 잘못 걸리면은 안 오고 뭐 진짜 지체되고 막 진짜 엄청나게 시간 끌어요. 근데 네네. 일단 에스컬레이터는 내가 발을 올려놓으면 네.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제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은 하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회 초년생들이 초반에 5천 1억을 모을 때는 너무 사실 여기서 말하는 엘리베이터의 비유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복불복이죠.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좀 사실 굉장히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인 네네. 거예요. 특히 경험이 없는 우리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 더욱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된다. 효율성이 수익률이 조금 약간 떨어져 보이고 야 그거 주식 투자 수익률 옛날에 났던 거 생각하면 야 그거 뭐 2, 3% 받으려고 왜 적금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드머니를 만드는 그 순간까지 첫 번째 허들에 도달할 때까지는 효율성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100% 반드시 그 주어진 시간에 그 돈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보통 1억까지는 저는 정기 적금을 주로 권유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네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1억 모으면 그럼 어떡하냐 그 다음에는 그렇죠. 뭐 그걸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네네. 네. 자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려면 부자는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이 나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우리 애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산이 엄청나게 많다면 월요일 날 회사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회사를 가느냐? 아직 자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요. 회사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내 자산에서 돈이 나오니까 뭐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것처럼
잠을 자는 시간에도 계속 돈이 나오지 않게 한다 그러면 당신 평생 일을 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네네. 결국 자본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본소득이라는 거는 일정한 시드머니가 일단 생겨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저는 직장인들한테 1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1억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조금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자본소득 1억 갖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자본소득 일단 첫째 1억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많은 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네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20대의 미혼율이 지금 95.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는 뭐 결혼한 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뭐 30대 남성 중에 절반이 지금 미혼이고요. 이렇게 낮은 결혼율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결혼을 하기는 해요. 작년에 그렇게 코로나가 굉장히 때문에 결혼이 줄었다 하더라도 뭐 작년에도 한 거의 21만 3천 쌍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여러분 보시면 어쨌든 1인 가구보다는 경제적인 성장을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네네. 솔직히 결혼을 하고는 싶다. 근데 뭐 마땅한 여건이 안 되고 또 뭐 좋은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뭐 이러지. 뭐 난 완전 비혼주의를 선언해서 어떤 경우라도 결혼 안 해. 뭐 이렇게 선언하는 분이 뭐 있긴 하지만 네네. 그런 분보다는 상황이 되면 뭐 결혼 좋은 사람 있으면 하겠다 이런 분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네네. 일단 최소한 1억 정도의 시드머니가 있다는 얘기는 뭐 상대 만나는 배우자도 한 1억 정도가 있다면 대략 그래도 결혼이라는 거를 아주 작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건데 1억 정도도 없다 그러면 아예 그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꿈꾸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결혼이 왜 그럼 자본소득이냐? 네네. 냉정하게 봤을 때 내가 아파서 네네.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휴직을 했다. 그래도 남편이 회사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1인 가구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 가족 제도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억은 있어야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네. 가장 안정적으로 내가 은퇴할 때까지 자산을 내 부를 상대적으로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내 집 마련인데 네네. 이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지금 너무 집값이 비싸졌기 때문에 우리 그렇죠. 2030들한테는 이걸 기존의 집값을 기존의 가격을 주고 산다는 건 미친 짓에 가깝다. 뭐 그런 돈도 없지만 네네. 설사 있어도 네. 그러니까 결국은 30에서 40% 정도를 현재 가격에서 디스카운트해서 살 수 있는 청약이 지금 굉장히 조명을 받고 있고 특히나 작년 11월 달에 청약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이제 생애 최초 공급도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해졌고 지금 추첨제가 지금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솔직히 이 2030들 청약해도 안 됐어요. 왜냐면 10채를 지으면 그 중에 한 채 반 정도만 추첨제로 주는데 그것도 뭐 특별 분양, 신혼 특공, 뭐 생애 최초 이래가지고 결혼 안 하면 아예 뭐 해당도 안 되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 11월부터 바뀌어서 이제 앞으로 3년간 거의 최대 35%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채를 지으면 3.5채를 그냥 랜덤으로 준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40대, 50대들은 반발이 크죠. 왜냐면 아니 여태까지 나이가 깡패라고 이 점수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은데 여태까지 집안 사고 이 점수 높여왔는데 10채 지으면 8, 9채를 40대, 50대인 점수 높은 가점제의 분들한테 주던 거를 갑자기 3, 4채를 아무 점수도 없고 그냥 25세, 30세도 당첨될 수 있는 이런 거를 확대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40대, 50대들 반발이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정책은 그렇게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 3년 동안은 추첨제 청약이 확대될 건데 최소 한 7, 8천 정도는 내가 시드머니가 있어야 이 청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기 넋놓고 계시던 분들 청약이라는 게 좀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 굉장히 가능성이 그전보다는 높아지니까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청약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30%에서 40%를 싸게 산다는 게 굉장한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경기도에 4억 정도 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에 추첨제에 당첨이 됐다. 4억짜리 아파트. 그러면 주변 시세는 얼마냐면 6억이에요. 그럼 6억짜리를 4억에 받은 거야.
2억 그리고 그냥 2억이 프리미엄이 들어있는 건데 여러분 주식 코인 적금해갖고 2억 벌려면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내가 힘들죠.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청약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청약을 할래도 최소한 뭐 7, 8천에서 1억 정도는 있어야 계약금 내고 뭐 중도금은 대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1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를 할래도 1억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 젊은 우리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요즘 정말 그 투자 파는 분들이 많더라고. 난 굉장히 좋은 회사를 다니는데 그래서 나는 또 무슨 과외소득이 있다 그래서 이거 왜 뭐냐 그랬더니 뭐 또 번역 일을 한다 주말에 뭐 이런데 아니 월급이 작지도 않은데도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리고 뭐 그 잡을 내가 사업으로도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 진짜 요즘 젊은 분들 중에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요 뭐 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지만 내 자본 1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든 청약을 하든 또 뭐였죠? 갭 투자를 하든 내 사업 비즈니스를 일으키든 1억 없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억이라고 하는 자본소득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인 이 1억을 제가 이제 5년이라는 말을 했는데 아마 5년 안에 만든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뭐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것이 네네. 일단 재테크의 첫 단추를 끼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씀을 좀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좀 핵심 소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결혼을 하는 것이 자본소득을 쌓는 데 있어서 뭐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 그 얘기인 즉슨 결혼하기 위해서도 1억 원이라는 자금이 최소한 필요하니 일단은 결혼하기 전에 5년 안에 1억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청약을 하든 갭 투자를 하든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하든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맞아요. 그게 선택지에 또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래서 일단 적금으로 한 월 158만 원씩 5년 동안 모으면 뭐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1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이거를 사실 158만 원 적금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아, 쉽지 않죠. 약간 좀 이걸 최대한 좀 달성할 수 있는 팁? 뭐 절약의 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뭐 제가 방송, 유튜브 많이 나가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서 네네. 제가 이제 과거에 90년대 후반에 이제 사회 나와서 첫 직장을 들어갔을 때 제가 155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뭐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정용진 부회장하고 입사 동기거든요. 아 진짜? 근데 정용진 부회장님이 저보다 나이는 2살 많은데 네네. 같이 이제 교육을 받았죠. 근데 그분은 회사는 다른데 그분은 삼성물산이었고 네네. 하여튼 뭐 근데 제가 4년 6개월 만에 대리를 달았는데 그분은 4년 6개월 만에 상무를 달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아무리 흑수저가 날구겨도 이게 금수저한테는 안 되는구나 뭐 네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이건 좀 네. 우스갯소리고 네네. 155만 원 중에 전 124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와, 그럼 그럼 거의 이제 몇 퍼센트예요? 80%. 아, 그러면 얼마가 남냐면 31만 원이 남잖아요. 31만 원 갖고 한 달 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많았죠. 31만 원 갖고 생활이 되냐? 네. 근데 돼요. 90년대 후반에 여러분들은 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분들은 90년대 후반이면 뭐 그때 이제 뭐 굉장히 나이가 어렸거나 뭐 이러셨을 텐데 90년대 후반에는 일단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없었습니다. 네네. 제가 당시에 저희 매형이 준 아주 막 정말 똥차죠. 그런 차가 하나 있었는데 어디 끌고 갈 수가 없는 게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내가 제 길을 전혀 모르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일단 배민이 없어요. 배민. 그쵸. 네, 뭘 시켜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가면 다 선배들이 밥 사줘. 밤에는 술 먹이지. 그다음에 주말엔 그냥 누워 자기 바쁩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그때는 토요일 날도 근무를 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가 여가 생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80% 저축을 하고 지금 그 당시의 화폐 가치를 지금으로 보면은 아마 잘 모르겠지만은 그 155만 원이면 지금 아마 한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화폐 가치로 한 60, 70을 썼다는 얘기인데 제가 뭐 저희 집이 가난하기는 해도 그래도 집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독립 안 하고 있고 엄마가 밥 해주지 그 다음에 뭐 돈 쓸 시간 없지 그러니까 뭐 80% 할 수 있던데 저는. 근데 물론 지금에 있는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이제 옛날에 안 들어가던 그 고정비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80%는 불가능하겠지만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한 거냐면 제가 왜 절약을 하게 됐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저 인간은 그냥 짱돌이라서 돈을 안 써서
절약을 하다 보니까 80%를 저축했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돈이라는 건 누구나 갖고 있으면 쓰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80% 저축을 했단 말이에요. 적금과 재형저축이라는 게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저축을 하다 보니까 남는 돈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당분간 이걸로 생활을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그게 생활이 그렇게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돈을 줄여서 지금 어떻게 절약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네. 뭔가를 절약을 해서 그 절약한 돈을 저축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절약을 해서 소비를 줄여서 저축한다는 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돼요. 그냥 저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책 없이 그냥 저축을 지르는 거지. 일단 월급 받고 무조건 거기에서 158만 원 딱 그렇죠. 넣어놓고 네. 남은 돈으로 어떻게든 남는 산다. 돈을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아니, 안 돼도 뭐 손해 나는 거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보험은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30만 원이 이제 일률적으로 모든 직급과 관계없이 30만 원이 다음 달부터 월급이 더 나온다는 뉴스가 딱 회사에서 전해지면 사람들이 막 담배 피러 나가서 막 하는 얘기가 뭐 살까 골프신 등록할까 막 이런 얘기 할 때 저는 머릿속에서 야 30만 원이면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인데 다음 달부터 30만 원이 월급이 더 나와? 와 씨 뭐 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아차 싶은 게 돈 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바로 그냥 신한은행 선릉지점으로 혼자 걸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바로 그냥 번호표 뽑고 저 적금 하나 들러왔다. 39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월급이 30만 원 올라가는데 왜 39만 원짜리 적금 들었냐? 39만 원을 해야 당시에 1년 후에 500만 원 탈 수 있었어요. 당시 금리로. 그래서 네네네. 제가 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는 39만 원짜리 적금을 들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 월급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딴 생각 나기 전에 그냥 소위 말하는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진짜. 네, 저축의 선빵. 왜냐? 이게 그러면 30만 원 올라가는데 39만 원 저축했으니까 돈이 오히려 생활비가 다음 달에 더 덜 부족하죠. 네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뭐 돌아가지 않으면 그냥 줄이면 되잖아.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해보니까 돌아가던데. 이 마른 수건에서도 또 짜니까 또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게 저축은 약간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런 정신력으로 공부해 본 적 없으니까 뭐 밤새서 한번 해보자. 아, 근데 밤은 못 새, 솔직히. 근데 못 새는데 밤새 한번 하다가 뭐 밤새서 그 다음날 낮에 하루 종일 자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지만 그냥 한번 밤을 새보자라고 해보면 밤은 못 새도 한 새벽 한 3시까지 하다가 야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면 야 내가 어제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뭐 굉장히 근데 사실 계산해보면 네. 뭐 낮에 잔 것 따지면 똑같아. 그냥 똑같은데 이게 뭔가 해보는 도전 정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축은 그러면 알아서 저축이 세게 들어가면 알아서 소비가 그거에 맞춰서 컨트롤이 되는 거지 내가 소비를 줄인 다음에 저축을 해보자 더 해보자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저축을 하라고 얘기를 딱 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너무 멘토님 지금 멘토님이 얘기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바로 하는 얘기가 할부 끝나면 좀 하겠다. 뭐 월급 다음 달에 올라가는데 그때 하겠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절약의 가장 우리가 이제 국민령 수준 제가 나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아끼고 모으고 불리는 알뜰 재테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라는 프로세스가 사실은 아끼는 것보다 먼저 모으고가 먼저 나와야 돼요. 모으면 자동적으로 아껴지고 그 다음에 불릴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 80% 정도 저축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한 5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 80% 그렇죠. 소득에. 근데 이거는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안 맞죠. 좀 너무 네. 가혹할 수 못하죠. 있으니 한 그냥 60%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하시라고 보시나요? 개인마다 뭐 소득이 천차만별이라 뭐라고 딱히 딱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독립을 했느냐 아니면 부모님과 동거하느냐. 네네네. 독립을 했다면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일단 독립이 상당히 불리한 게 뭐냐면 부모님과 동거를 할 수 있음에도 나 혼자 살아볼래 그리고 독립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월세가 나가든지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나가니까 아무리 안 나가도 1년에 한 달에 한 5, 60은 더 나가서 1년에 한 700, 800은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700, 800이라는 돈을 더 내고도 부모님의 잔소리로부터 해방될 거냐? 네네. 아니면 부모님 잔소리, 엄마 잔소리 좀 듣지만 700, 800을 더 세이브할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알겠죠. 근데 일단 독립을 한 분은 60%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급여가 한 350, 400 넘는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좀 네. 어려워요. 그리고 네네. 독립을 안 하고 부모님이 고정비를 해결해주고 뭐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동거가 가능하다 그러면 60%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만나보면 60% 네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략 60%도 된다. 그렇다면 평균적인 그런 사회초년생 월급이 한 250에서 260 정도 되면은 네. 거기서 60% 정도 하면은 대략 한 158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250, 60이 실수령액을 받으면 60%는 조금 어렵고 한 300. 300 정도? 300은 돼야 60%를 하죠. 그러면 뭐 180만 원 정도 네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80만 원 정도면 1억이 속도가 어느 정도 나냐? 주식 투자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그걸 한다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한 4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1억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안 쓰고 붙잡고 버텨야 되는데 모아서 중간에 가방 사고 모아서 여행 가고 이러면 본인은 계속 180 저축하고 있는데 나중에 5년 지나면 1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가이드를 꼭 드리자면 힘든 저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축하는 게 막 목구멍에 찰랑찰랑 힘들어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저축을 해야지. 지금 저축하는데 그냥 뭐 잘 굴러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맞지 않는 저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득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호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면 내년에 월급이 10만 원이라도 오르면 그 10만 원 또 저축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소득이 올라가면 그거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목구멍에 꼴랑꼴랑 찰 정도로 저축을 하고 내년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월급이 오르면 그때 좀 살림이 피는 느낌. 이런 느낌을 가져야지. 지금부터 너무 편안하면 그 다음에 월급 올라갔을 때 내가 그동안 너무 편안하게 월급했으니까 이번에 올라간 월급은 급여는 저축하자. 이런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든 게 낫다 이거죠. 저는 그걸 꼭 권유드리고 싶어요. 명언이 나왔네요. 힘들지 않으면 저축이 아니다. 자기가 힘들 정도로. 힘들어야 돼. 약간 힘에 겨운 것이 그죠? 네. 저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1억 정도 모으면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약간 재테크 용도로 본격적으로 좀 불려보겠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딱 하나만 꼽는다면은 어떤 재테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재테크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보나 뭐 TV를 보나 방송이나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 만나는데 어떤 분은 주식, 어떤 분은 코인, 어떤 분은 뭐 땅을 사라. 그렇죠. 근데 저는 집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재테크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테크는 뭐냐면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은 은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원히 은퇴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현직에서는 은퇴를 누구나 할 수밖에 없죠. 뭐 소득이 완전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세미 리타이어먼트는 분명 60대, 50대, 60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도 소득은 있겠지만 현직에서 이렇게 계속 있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테크는 궁극은 뭐냐면 2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 즈음에도 내 부가 가장 상대적으로 가치가 훼손 안 되는 거에 돈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재테크에 성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면 재테크는 상대 가치니까. 만약 우리 집이 5천만 원 올랐다?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길 건너가 1억 올랐다면 우리 집 5천만 원 떨어진 거야. 이게 재테크는 항상 상대 가치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20,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도 내 자산이 가장 상대 가치가 지켜질 수 있는 자산은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 30년 후에도 그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훼손되지 않고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자, 일단 주식을 볼게요. 자, 주식은 장점이 뭐냐? 집처럼 몇 억이 없어도 일단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고. 근데 잘 보시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뭐 가장 좋은 뭐 대표적인 그런 시가총액도 1위고 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개미들의 주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1년에 50조, 60조 이렇게 뭐 영업이익을 내는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주가가 사실 좀 생각보다는 좀 지지부진하죠. EPS가 뭐 한 5,500원 정도 선인 걸로 알고 있는데 5,500원이면 한 주당 1년에 한 5,500원 정도를 번다. 근데 그런 주식이 왜 7만 원밖에 안 갈까? 그건 이유가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삼성전자가 지금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냐라고 봤을 땐 다들 이 정도는 당연히 벌지. 근데
20년, 30년 후에도 과연 이 인더스트리에서 이런 정도의 수익을 20, 30년 후에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분들이 주린이 분들도 그거야 모르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20, 30년 후에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부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 7만 원밖에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집을 한번 보세요. 아파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집이 아니고 그냥 아파트라고 할게요. 네네. 아파트는 20, 30년 후에도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곳이 아파트라면 지금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에서 나오는 1년의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주식으로 말하면 EPS죠. 1년에 네. 얼마 버냐. 현금 흐름이 얼마냐면 지금 1,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가 한 12억 정도 합니다. 12억 정도 하는데 그 아파트의 평균 월세를 연간으로 계산해보면 한 1,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네. 그러면 2,8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내년에도 나오고 내후년에도 나오고 아파트는 공실이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매우 안정적이죠. 그런데 20, 30년 후에도 그러면 지금 화폐 가치로 1,80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나올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100%에 가까울 정도로 사람들이 당연히 그 정도 나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식은 코스피에 있는 한 뭐 900개 이상의 종목 중에서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성장을 지속할 회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기업의 생태계를 보면 기업의 원래 우리 뭐 태어나서 발전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을 보면 보통 30년 주기라고 하는데 보통 70%가 30년 안에 성장을 멈추고 주식시장에서 성장을 멈춘다는 건 뭐 상당히 정말 사형 선고 같은 건데 그런 기업들이 3분의 2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주식시장 속에서 내가 진짜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를 찝어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주린 여러분들이 이건 사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큰 그야말로 미래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큰 자산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은 내 집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 집 마련을 하려니까 뭐가 문제야? 문턱이 너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턱을 넘기 위해서 초반에 시드머니를 모으고 청약을 2, 3년 집중을 해서 어떻게든 그 문턱 위를 디뎌야만이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네. 집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내 집 마련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럼 주식 투자는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시드머니의 속도를 내는 데 보조 수단이 돼야지 주가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막 미래학자들 말 들어보면 인구 구조상 우리나라는 또 인구가 줄고 맞아요. 그래서 뭐 지방에 있는 뭐 아파트라든지 평수가 매우 미분양 큰 거, 나고. 그쵸, 뭐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좀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지역에 있는 그런 아파트를 잘 일단 골라야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파트에 대해서 워낙 비싸니까 내 집 마련 누구나 필수적으로 집은 필요한데 선뜻 이걸 내가 진짜 빌렸어야지 이걸 내가 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더 말씀드리고 그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네네네. 할 텐데 우선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줄어든다. 저는 인구가 이렇게 빨리 줄지 몰랐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네. 실제로 아무리 출산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1년에 30만 명 이상이 태어나고 사망자는 30만 명까지는 안 됐었기 때문에 네네. 한 10년 이후부터 이제 조금 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어요, 우리나라가. 5,162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왜 작년에 줄었느냐? 작년에 27만 명밖에 안 태어났고 30만 5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조금 줄었어요. 근데 이제 주는 속도야 뭐 갑자기 막 주는 건 아니고 뭐 1년에 이런 속도로 준다면 뭐 몇만 명 수준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당장은 문제가 되진 않는데 문제는 가구 수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집값은 인구보다는 가구 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가구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2,093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네. 이게 작년에도 1인 가구가 지금 49만 5천 가구 정도가 독립을 했으니까 네네. 매년 이 속도로 90년대 후반생까지는 90년대 후반생이 30살 될 때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네네. 가구 수가 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우리 구독자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필요하냐라는 수요와 공급보다는
조금 다른 영향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게 더 큽니다. 이게 뭐냐면 네. 당연히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금 현 정부 들어왔을 때 처음에 국토부 장관 누구였죠? 그분 김현미. 기억나십니까? 네네.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집이 지금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다 갑자기 정권 말미에 와가지고 막 공급이 부족하니까 빨리 막 대책을 세워라 그러고 1번 지금 이제 선거는 끝났지만 1번 후보가 막 300만 채를 짓는다고 그러고 뭐 2번 후보도 지금 당선되신 분은 뭐 250만 채를 공급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네. 갑자기 우리나라는 왜 5년 전만 해도 주무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집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했다가 왜 5년 만에 집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게 됐을까? 여러분, 집이 지금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거냐면 초과 수요 때문에 그래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가 뭡니까? 갑자기 수요가 폭발. 옛날에는 1억, 2억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살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아니, 내가 1억, 2억밖에 없는데 아파트를 어떻게 사? 그러니까 좀 더 돈을 모아서 사야지라고 했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일본도로 나오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앞으로 상당히 집 사기가 어려워지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조성되다 보니까 네네. 1억, 2억, 2억, 3억밖에 없는 사람조차도 집을 사겠다는 매매 시장에 뛰어들어갔고 있는 돈 없는 돈 달러비까지 끌어다가 집을 사겠다고 뛰어들어와서 집을 사겠다고 하니 네네. 갑자기 시장에서 집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자연시장,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서 그냥 자연시장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초과 수요가 생기면서 발생한 공급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다 대고 대응책으로 250만 호를 짓고 300만 호를 진다? 저는 이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자원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좀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초과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초과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시장의 공급이 꾸준하게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시장 심리를 진정을 시키면 1억, 2억 갖는 분들이 아직은 매매 시장에 안 들어오죠. 그냥 당분간은 돈 모으면서 빌려 쓰겠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안정되는데 뭐 1억, 2억 있는 사람조차도 막 집을 사겠다고 시장에 들어오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급보다는 저는 이제 수요와 공급보다는 아파트 가격은 주식하고 달라요. 주식은 오늘 샀다 마음에 안 들면 내일 팔 수도 있고 그렇죠. 오늘 샀지만 시장에 무슨 악재가 들어오면은 내일 뜨거 그러고 팔 수도 있지만 네네. 집은 오늘 샀다고 내일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은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영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 이거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바로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네, 통화량. 근데 통화량이 지금 여러분 통화량이라는 지표는 여러분들이 참 관심을 안 갖게 되는 지표잖아요. 이게 무슨 뭐 통화량이 뭐 금리도 아니고 환율도 아니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한 3,620조거든요. 네네. 감이 안 오시죠? 이게 무슨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를 감이 안 오는데 3,620조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여러분 깜짝 놀라실 일이 불과 7년 전, 만으로 7년 전인 2014년도 얼마 안 됐습니다. 2014년도에 2,000조였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통계를 기록한 날로부터 70년 만에 2,000조가 된 거거든요. 2014년도가 딱 70년 네네. 기록을 한 지가 70년 만에 2,000조 됐는데 그 이후 7년 동안 1,600조가 는 거예요. 엄청 늘었네요. 엄청나죠. 근데 이게 뭐 OECD 국가들은 다 통화를 좀 확대 재정을 펼쳤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특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해봤어요. 음마 아파트 아시죠? 음마 네네. 아파트의 상징성이 있죠, 2002년도의 가격하고 그 당시의 통화량하고 2005년 4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의 통화량 증가와 음마 아파트 가격을 비교를 해보니까 통화량은 353%가 16년 동안 증가했는데 그 사이에 음마 아파트는 366%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네요. 353과 360 이게 뭐 뭔가 좀 짜맞춘 것처럼 굉장히 이 동행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자 그 밀턴 프리드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은 통화량 증가가 원인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은 증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히 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네. 당연히 통화량에 영향을 받는데 네.
주식은 단기적으로 워낙 변동성이 있으니까 우리 주린이 분들이 사실 접근하기가 조금 약간 복불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아파트로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여러분들 무주택자라면 네.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냐라는 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청약을 할 때 보통 추첨제 청약에 당첨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그 당첨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솔깃한데요? 당첨되신 분들, 추첨제 청약이 지금 이제 최대 35%까지 확대될 예정인데요. 10채를 지으면 3채 반을 점수도 안 보고 그냥 랜덤으로 준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사실 엄청난 겁니다. 이걸 꼭 잡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추첨제 청약에 당첨된 분들의 공통점은 20번 이상 떨어진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일단 양적으로 엄청나게 청약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청약을 그렇게 20군데 넘게 떨어진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입지를 안 본다는 뜻이에요. 입지를 왜 안 보냐? 여러분들이 왜 청약을 집중을 못 하시냐면요. 뭐가 청약 공고가 떴어. 하려고 봤더니 너무 멀어. 여기서 회사 어떻게 다니냐? 그래서 빼고. 네. 그 다음에, 브랜드가 마음에 안 들어. 여기도 빼고. 브랜드. 그 다음에 이것도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빼고. 이런 식으로 차포 떼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청약을 여러분들한테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그 프리미엄 그 집에 들어있는 1억 5천, 2억 그 프리미엄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억 5천, 2억을 적금 주식을 해서 단기간에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평생 살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디딤돌 삼아서 서울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입지보다는 당첨이 우선이다. 등기를 치는 게 우선이지 입지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또 너무 입지 안 따져도 문제인 게 어떤 분들은 또 입지를 안 따진다 그래갖고 본인이 직장이 뭐 판교인데 저기 양주 옥정에다가 당첨이 딱 돼버리면은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2시간 넘게 걸리는데 이런 건 조금 나름대로는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2년 정도는 또 실거주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의 여러분들의 경제성 평가와 내가 2년 정도 거주를 물론 뭐 번호 4개짜리 타고 막 1시간 넘게 뭐 이렇게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2년은 실거주할 수 있느냐는 최소한 본인한테 물어는 봐야 되겠지만 2억 버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입지보다는 당첨이 우선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청약 말고 이미 주택이 있는데 내가 좀 새로 갈아타려고 그러는데 어디에 집을 사야 되냐? 네. 이런 걸 또 물어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요거를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요거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주택 시장을 딱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집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가 있고 네네. 전세가율이 낮은 아파트가 있어요. 전세가율이 낮은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일까요? 전세가율이 낮은 전세가율이 아파트. 낮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집값에 비해서 전세가가 싸다가 아니고 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세가율이 낮다 그래갖고 집값에 비해서 전세가가 낮은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전세가에 비해서 집값이 무지무지하게 비싼 집이 전세가율이 낮은 집이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다릅니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네네. 여러분 강남이 주로 전세가율이 낮거든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강남이 전세가율이 낮다 그러면 강남이 전세가율이 낮아? 그럼 강남이 전세가가 낮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세가가 낮은 게 아니고 가보면 전세가도 막 무지무지 비싸. 막 10억 그래. 근데 맞아요. 네. 전세가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너무 높으니까 전세가율이 낮은 거예요. 네네. 그죠? 네. 그러면 주로 상급지라고 그러죠. 우리 상위 입지 지역이 주로 전세가율이 낮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서울의 25개 구 중에 전세가율이 낮은 구는 네. 강남구, 용산구, 서초구, 송파구가 50%대입니다.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전세가가 10억이면 집값은 그냥 20억 넘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있죠. 네. 예를 들면 성북구, 그 다음에 관악구, 중랑구 뭐 이런 지역. 네네. 이런 데는 전세가율이 70%예요. 그럼 이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뭐냐면 전세가에 비해서 집값이 좀 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새로운 집을 살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네. 저는 이제 지금 1주택자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파트에 투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2주택, 3주택의 얘기 아니라 여러분들 대부분 만약에 무주택자라면 또는
갈아타는 수요도 1주택이잖아요. 내가 이거 팔고 새로 사는 그렇죠. 거니까. 1주택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과연 지금 무주택자인 사람이 집을 산다면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은 데가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을까? 전세가율이 높은 데가 투자 가치가 있을까? 상당히 고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히 답은 없을 수는 있는데. 글쎄요, 그냥 전세가율 관점에서 보면 제 생각엔 높은 데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세가율이 높은데. 네. 근데 그렇죠. 네. 전세가율이 높은 데가 일단 실수요자 입장에선 싸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네. 내가 지금 전세 한 7억에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네. 이 집을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하면 그냥 3억만 더 내면 그쵸.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네. 전세가율 70%니까. 그죠. 그러니까 싸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식으로 말하면 이게 가치주죠. 소위 말하는 그 뭐 배당이나 EPS에 비해서 주가가 좀 착하고. 네네. 그래서 이런 주식 가치주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주로 실적이 좋으면은 막 주가가 좀 달려나가고 실적 안 좋으면 막 실망해서 떨어지고 이런 이게 가치주죠. 네네. 근데 상급지의 아파트, 뭐 주로 우리가 강남 같은 경우는 그 사용 가치에 비해서 전세가가 사용 가치니까 사용 가치에 비해서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으로 말하면 성장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는 뭐냐면 뭐 테슬라 같은 주식, 네네. 뭐 EPS가 뭐 5달러밖에 안 되는데 뭐 한때는 1,200달러 넘었었고, 하여튼 뭐 지금도 뭐 100만 원 좀 말도 안 되는 정도로 비싸.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오는 사용 가치 현금 흐름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이제 비싼 소위 말하는 강남 아파트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걸 살까 여러분들 고민하시게 될 텐데 주택 시장도 여러분 바라보시면은 저는 이제 오랫동안 주택 아파트 시장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3년에서 4년 단위로 이게 바뀝니다, 시장이. 아, 약간 로테이션이 계속 사이클이 있어요. 우선 아파트는요, 주로 강남이 오르면, 네네. 강남이라는 건 상급지. 상급지가 그쵸. 가격을 치고 나가면 네. 이 갭이 벌어지잖아요. 네. 하급지와의. 그러면 일정 시간을 두고 다시 이 하급지, 중하위의 하급지들이 키 맞추기를 해요. 사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주식 시장도 네네. 성장주와 가치주가 사실 번갈아 가면서 네, 사이클을 로테이션 나오죠.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똑같은 원리인데 강남이 먼저 치고 나가면 이게 언제냐? 2017, 18, 19년도예요. 이때는 강남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하급지와 상급지 간의 가격 차이가 벌어졌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확장 시장이죠. 확장. 이렇게 갭이 벌어지는 시장이 3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코로나 딱 터지고 2020년, 2021년이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는 9억 미만 아파트들이 겁나게 올라서 지금 이거를 간격을 좁히는 이걸 네. 이제 컨트랙션이라고 하는데 컨트랙션이 축소잖아요. 축소 네네. 시장이 된. 그러니까 지금 2020년, 21년도는 상급지와 하급지의 갭이 줄어드는 지금 시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네네. 왜 2020년, 21년도에는 하급지와 상급지가 줄어들었느냐? 이게 여러분들 2월이랑 똑같아요. 경기가 좋으면 경기가 좋다는 게 뭐예요? 그냥 장사하면 그래도 좀 돈도 벌 수 있고 경제 성장률이 좀 높고 그래도 뭐 장사도 좀 되고 뭐 이런 때 아닙니까? 네. 이런 경기가 좋아지는 경기가 좋고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심리가 시장에 있을 때는 우리가 밭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배추밭이 있고 인삼밭이 있어요. 배추는 매년 수확하죠. 그러나 배추가 그렇게 뭐 비싼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큰 돈은 못 벌지만 그래도 뭐 계속 매년 수확해서 돈 벌 수 있는 밭이 있고 인삼밭이 있어요. 인삼밭은 그거 농사 져봐야 6년 동안은 그냥 손가락 빨아야 되면 아무것도 나오는 수확물이 없습니다. 근데 한 6년 후에는 네네. 만약에 농사가 잘 됐다 그리고 그때 시장이 좋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추밭이 있고 인삼밭이 있다 그러면 경기가 지금 좋아. 그러면은 어떤 밭이 비싸질까요? 지금 뭐 돈 벌기가 좀 그래도 돈이 좀 굴러가고 그럴 때는 배추밭이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배추밭이 뭐 엄청 고부가가치의 이익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냥 배추 수확해서 팔고 매년 현금 흐름이 발생하니까 이 배추밭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자, 그런데 경기가 꺾이고 경기가 냉각되는 조짐이 생기면 돈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배추밭에 투자하기보다는 어차피 뭐 장사도 안 되고 경기도 안 좋고 지금 이 돈으로 뭐 당장 엄청난 수익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당장은 뭔가 현금 흐름이 없더라도 6, 7년 후에 한번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인삼밭을 사보자. 네. 이런 쪽으로 가면서 인삼밭이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배추밭이 주식으로 얘기하면 가치주, 인삼밭이 성장주입니다.
아파트는 뭐다? 9억 미만에 우리가 흔히 이제 그동안 얘기했던 네네. 하급지 9억도 사실 이게 싼 거는 아닌데 기준이 너무 이제 올라가 기준이 버렸어요. 너무 올라가 버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네. 뭐 9억 미만의 아파트가 일종의 배추밭.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15억 이상의 그 고가 아파트들이 이제 인삼밭이라고 네네. 봤을 때 이 사이클이 경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2020년, 21년도가 어땠느냐? 실제 경기는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이 일단 시장에서 악재가 이제 확인이 된 이후에 네. 경기는 다 개선 심리로 바뀌었죠. 좋아진다. 마스크 벗으면 소비 폭발할 거다. 이제 좋아질 일밖에 안 남았다. 계속 이루고 2년을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경기 개선 심리는 굉장히 높아져 있고 실제 금리도 올릴 거다. 금리 올린다는 건 경기가 나름대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급지인 9억 미만 아파트가 겁나게 오른 거예요. 그럼 그전엔 어땠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7년, 18년, 19년도가 어땠느냐? 경기가 심하게 꺾이면서 경기가 냉각되던 시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강남 아파트가 많이 올랐던 거죠. 자, 그럼 이것이 보통 3년 주기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데, 네. 그럼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2020년, 21년도는 어쨌든 시장이 어떤 거냐면 상급지와 하급지의 폭이 좀 줄어드는 컨트랙션의 시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네.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뭐 공약에서 조금 부동산의 규제를 좀 풀어주는 쪽으로 지금 나오니까 그렇죠. 네. 악재는 금리 올라간다, 너무 많이 올랐다, 주택 부담 지수가 너무 높다, 뭐 이런 것이 악재지만 또 호재는 또 한편으로는 뭐 조금 규제 완화, 시장의 자율, 뭐 이런 거에 또 호재가 부딪혀서 사실은 뭐 어느 한쪽으로 뭐 급격하게 하락, 막 상승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는 있지만 이제 뭔가 이제 3년 차니까 원래 시장의 분위기로는 아직은 그 하급지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될 수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데 네. 시장에 약간 미세한 변화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 얼마 전에 아리팍이 네. 46억 6천의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와, 진짜 비싸. 아리팍이 34평형인데 네네. 46억 6천이면요. 이게 제가 한 2, 3억 대 제가 집을 보러 갔었는데 한번 네네. 뭐 제가 살려고 집을 보러 갔던 건 아니지만 네. 46억 6천 지금 인삼밭이 엄청 비싸게 거래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네. 얘기는 지금 시장에 네. 이미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뭔가 바람의 방향이 좀 바뀌는 거를 감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컨트랙션이 아닌 익스텐션의 시장이 또 하나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우환 작가라는 분의 그림이 생존 작가 처음으로 31억에 경매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작품 이름이 동풍이라는 작품인데 아마 인터넷 보시면은 나오죠. 근데 그림 한 점이 그것도 생존에 있는 작품이 31억에 팔렸다. 자, 여러분 그림이 굳이 우리가 얘기하자면 가치 주겠습니까? 성장 주겠습니까? 그림은 뭐 당장 내가 뭐 그걸로 뭘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 정말 먼 미래를 보고 그냥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성장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여러 가지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경기가 다시 좀 꺾이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움직이는 돈들이 지금 있거든요. 부자들은. 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마 연준이 이제 금리를 뭐 6번 정도 올릴 계획이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시장이 상당히 안도하면서 주식이 조금 좋아진 이제 뭐 악재긴 하지만 그 명확한 그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좀 호재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네. 어쨌든 경기가 이제 올해 말까지는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 나름대로 체력이 되니까 올릴 거라고 보고 그러나 아마 분명히 저는 한 1년 후쯤 되면은 분명히 이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경기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던데 뚜껑 열어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다 보면은 선행적으로 주식 또는 뭐 부동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이 제가 상급지와 하급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이제 전세가율이 낮은 아파트들이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갈아타실 분들은
내 집이 지금 15억 넘는 고가 아파트냐 아니면 좀 약간 중저가 아파트냐를 생각했을 때 언제 팔 거냐. 그럼 내 아파트가 가장 고점에서 팔고 갈아타기를 해야 되니까 네네. 지금이 경기 개선 국면이냐 하락 국면이냐를 잘 보셔서 확실하게 경기 개선 국면이다 그러면은 중저가 아파트가 비싸지고 있는 분위기인 거고 네네. 그 다음에 경기 냉각기다 그러면 상위 지역의 아파트가 비싸지는 거니까 그걸 잘 보시고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한 20년을 놓고 본다면 전세가율 낮은 아파트가 더 상승률이 높을 확률은 더 높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게 경제 기본이라는 게 사실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양극화를 피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게 원인이 왜 그러냐면요. 부자들은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뭐냐면 새롭게 추가로 생기는 소득을 소비하지 못합니다. 이재용 그 부회장이 밥을 하루에 30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3천만 원 버는데 네네. 10% 소득이 올라가서 300만 원이 더 들어오면 그 300만 원 쓸 시간이 없어요, 부자들은. 근데 300만 원 버는 내가 이번에 30만 원 더 벌면 그 30만 원은 빛의 속도로 써버려요. 그러니까 고소득자일수록 네.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요. 그 얘기는 자꾸 잉여 소득이 생긴다는 거고 그 잉여 소득이 자산으로 넘어가니까 자꾸 그 부자들이 사는 집, 부자들이 타는 차, 부자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자꾸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면 결국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익스텐션과 컨트랙션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자 심화되면 이게 좀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집으로 뭐 모든 걸 다 승부낼 수는 없겠지만 궁극에는 현재 그 전세가율 낮은 지역이 사실은 상승률은 조금 더 좋을 수는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현재는 청약을 도전한다면 입지는 보지 말고 당첨 우선으로 하고 네네. 갈아탄다면 시장이 개선이냐 경기가 개선이냐 냉각이냐를 보고 좀 생각을 하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대선이 있었고 네. 이제 그 이번이 당선이 되셨죠. 윤석열 네. 당선이 되셨는데 그래서 정권이 바뀐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뭔가 약간 참고할 만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 정책 변화가 그런 거- 크죠 사실은. 근데 사실 이제 대선 과정을 통해서 현 정부가 항상 민심을 잃었던 게 부동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일본도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지금의 정책을 고수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중간에 그냥 선거 기간에 두 사람이 굉장히 정책 자체가 굉장히 두 사람이 싱크로나이즈가 돼버렸어요. 네네. 거의 그냥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네. 색깔이 좀 별로 없는데 결국 가장 큰 차이는 이거라고 봅니다. 시장에 완전히 맡기느냐 아니면 시장에 좀 여유를 규제를 풀지만 시장을 여전히 정부가 좀 간섭을 하느냐인데 네. 지금 현재 당선인 같은 경우는 시장에 완전히 맡긴다라는 정책이거든요. 저는 네.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네. 시장에 완전히 맡기잖아요. 그러면 단기에는 상승해요. 근데 이거를 버틸 수 있을 거냐, 이 민심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사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취득세가 높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높으니까 이사를 못 가.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씩 나오는 게 자꾸 그냥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1000세대에서 딱 하나 거래됐는데 그게 10억이야. 그러면 999세대 사람들은 우리 집이 10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처럼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시장 효율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좀 취득세도 좀 낮춰주고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2주택 취득세가 얼마냐면 내가 두 번째 집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 8%를 내야 돼요. 엄청 세네요. 3주택은 12%. 내가 만약에 집에 두 채가 있는데 하나 더 산다. 10억짜리. 그러면 1억 2천을 취득세로 내야 돼. 와 그냥 웬만한 사지 말라는 외제차한 거지. 데를 그냥 계속 내야 되네. 그렇죠. 이런 어떤 거래를 막는 이런 정책들이 되니까 네. 취득세까지 만약에 낮춰주면 저는 굉장히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시장이 이제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거래하는데 사용하는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이 좀 줄어든다. 트랜잭션 코스트가 낮아지게 되면 시장이 활성화되면 가격이 시장의 프라이싱 기능이라고 그러죠. 가격 결정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된다. 오를 놈은 네. 오르지만 네. 오를 놈은 올라도 돼요. 네. 그거 100억, 200억 그건 그 세상은 그냥 그들이 네네. 청담동에 100억을 하든 200억을 하든 우리는 신경 쓸 거 없고 그렇죠. 진짜 떨어져야 될 집들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장 기능이 살아나는데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이제 아마 당선인은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기능을 시장에게 맡겨주는데 초반에는 좀 오르는 곳이 부각되면서 욕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 여론을 그 문매를 맞으면서 그 맷집을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문제인 건데 지금 당선인의 의중은 제가 봤을 때는 양도소득세도 좀 낮춰주고 그렇죠. 취득세도 낮춰줘서 살 사람은 사고 안 살 사람은 안 사고 빌려 쓰고 그냥 시장 자율에 맡겨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본 취지인데 네네. 이거대로 될 확률이 높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2년까지는 아직 이제 총선이 2년 남았는데 아직은 뭐 그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제 세법이라는 거는 국회 동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금 양도소득세를 낮춰주자는 거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될 거라고 보는데 네네. 취득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2주택자나 3주택자가 또 집을 살 때 부과하는 취득세는 아마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현행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강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취득세는 낮추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취득세까지도 진짜 지금 당선인이 막 야당을 설득을 해갖고 낮춘다. 그럼 취득세도 굉장히 문턱이 낮아지고 양도소득세도 낮아진다. 그러면 저는 저가 아파트들도 가격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다주택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주식 상가 건물보다는 집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노후를 내가 한 집 두세 채 사놓고 네. 이걸로 노후 생활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분명히 등장을 하면서 네. 그동안에는 취득세가 높아서 이런 걸 못했는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도 좀 줄여주고 취득세 집 사는 걸 낮게 문턱을 낮춰주면 나 같아도 그냥 집 두세 채 사서 그런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저가 아파트들을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저가 아파트들도 이제 가격이 조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끝까지 이제 안 돼. 취득세는 그대로 유지해야 돼. 라고 얘기해서 그냥 지금의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정도만 낮춰준다면 고가 아파트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 변화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는 다른데 저는 이제 과거에 제가 지금까지 6번 선거를 치렀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교롭게도 진보 정부 3번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김대중 맞아요. 정부 네네. 때도 많이 올랐고요. 네네.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네. 문재인 정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근데 또 공교롭게 이 반대로 보수 진영인 뭐 이명박, 박근혜, 네. 예, 그 전에 또 뭐 김영삼, 뭐 네네. 그건 좀 한참 된 일이지만 굉장히 집값이 안정적이었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시장을 그냥 냅두는 네네.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에 믿고 맡기고 그냥 공급만 딸리지 않게 해주는 국가는 뭐 이런 정도가 됐을 때 가격이 안정됐다라는 것을 본다면 뭐 이념이나 정치의 진영을 떠나서 일단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좀 안정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기회도 좀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뭐 비싼 집 사는 사람은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걸 바라지 않냐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내 부가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게. 뭐 5년 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따블이 됐다고 그래서 내가 돈을 따블이를 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만 괜히 더 늘어난 거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애들이 다 대학생으로 20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집에 대한 생각을 얘네들도 집을 사야 되니까 내가 뭐 집을 사줄 정도는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이 좀 안정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시장 기능이 좀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맡겨줄 수 있는 정책이 잘 시장에 정착이 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좀 세세한 그런 뭐 정책에 따라서 뭐 고가 아파트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저가 아파트가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좀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요번에 또 보수 정권이 들어오고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기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큰 틀에서 좀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언정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안정이 당연히 돼야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믿고 있고 네네. 이제 많은 그 폭락 유튜버님들께서 폭락을 얘기하시는데 네네. 사실 폭락을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주택 부담 지수라는 걸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네네네. 보니까 주택 부담 지수가 지금 뭐 서울은 182까지 갔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영향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가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그냥 부담 지수나 PIR이 높으니까 떨어질 거다? 그렇게 라이브한 판단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샤넬이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뭐 물건을 못 구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샤넬 부담 지수가 지금
낮아져가지고 그렇게 비싸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당선인도 토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경제 원리 중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급이 유한한 필수 재화는 기대 수익률이 매우 낮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당장 내가 벌어들이는 뭔가 돈에 비해서 굉장히 원금을 많이 투여하는 게 이제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뜻인데, 네네. 예, 필수 재화는 말이죠. 그냥 비싸도 사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소득 대비 너무 부담이 증가됐으니까 무조건 떨어질 거다. 뭐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선은 조금 가격이 안정되기를 이제 우리가 바라고, 뭐 재건축은 좀 뭐 상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뭐 고가 아파트 뭐 그럴 여지가 있다. 그거는 뭐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뭐 그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네네. 우리 진짜 일반적인 이제 막 사회 초년생들한테 놓고 본다면 좀 떨어질 집은 좀 솔직히 좀 떨어져 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약간 좀 뭐 사회 초년생이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고 또 얼마를 모아야 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또 새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약간 좀 돈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 경제 원리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다뤄볼까 하는데요. 네네. 그 상당히 많은 2030 세대들을 만나 오셨고 멘토로 활동을 하시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활동하시고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공부하는 방식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경제를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자꾸 경제를 배워볼까 그러면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삽니다. 그렇죠. 주식, 뭐 부동산. 저는 한 권 정도는 뭐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뭐 경제 입문서 정도. 주식도 뭐 기본적으로 뭐 기업의 회계, 재무제표나 뭐 이런 거 뭐 당연히 그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근데 네네.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을 공부하려고 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공부보다는 사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좀 띵킹을 많이 해라. 띵킹이라는 거는 자꾸 리딩을 해서 지식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리딩을 해서 자꾸 지식을 넣으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원리를 그냥 학습을 하면 고정관념이 자꾸 생기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놓고 이거 왜 이런 거지? 라고 내가 팩트 체크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네이버 금융을 즐거찾기 깔아놓고 오늘 뭐 금리가 어떻게 되고 환율이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걸 숫자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남들이 적어놓은 거를 보지 말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금리, 환율, 주가의 흐름을 내가 한번 적어보는 게 필요하죠. 네네. 매일 그거를 좀 적으면서 이 변화가 오늘 나온 뉴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생각을 많이 하라는 게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환율 떨어진다고 난 배웠는데 왜 금리 올라가는데 환율 또 올라가지? 이런 거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를 자꾸 물어보고 검색하고 찾아서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생각을 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 외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오면 이 달러로 갖고 있을까? 원화로 바꿀까? 사실 달러로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직원들 월급 주고 비용 낼 원화가 충분히 있으면, 그렇죠. 뭐 달러를 원화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외환시장에다가 원화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내놓을 텐데, 달러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안 팔고 가만히 갖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외환시장에 들어오는 달러를 갖고 있던 원화가 필요한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부딪혀서 만들어낸 게 원달러 환율이니까, 도대체 그럼 외환시장에 들어와 있는 큰 손들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을 좀 파고 들어가서 보면 오늘에 나온 뉴스들이나 뭐 시장, 뭐 당연히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 되니까 좀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를 읽는 건 중요한데 자꾸 너무 읽기만 하고 기자가 써놓은 논조가 그냥 앞으로 올라갈 예정이래, 떨어질 예정이래,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기자분들도 그냥 자기 생각 쓴 거예요. 그게 맞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해야지 통찰력이 늘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요즘 주식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당연히 한국경제, 매일경제 뭐 이런 거 다 보시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 월스트리트 저널 좀 깔아서 모바일에다가 네네. 월스트리트 저널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오는 기사들이 여러분 무료 버전이 있거든요. 무료 버전. 저도 이제 유료는 안 보고 네네. 무료 버전을 깔아놓은 게 어차피 다 못 읽어요. 영어가 뭐 그렇게 뭐 리딩 컴프레hen션이 막 읽자마자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타이틀 정도의 무슨 분위기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지 정도만, 어차피 무료 버전은 기사 전체를 다 안 보여주니까 다 볼 필요도 없고 그거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나오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오는 기사와 우리나라의 그 다음날 나오는 기사가 똑같을 것 같죠? 아니, 달라요. 완전히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뭐 미국 주식도 하시고 뭐 이렇게 뭐 주식 하시면서 이제 당연히 뭐 미국 시장에 대한 거를 보시겠지만 요걸 조금 더 하시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야지 자꾸 남이 써놓은 책을 지식으로 뭔가 배우려고 하지 마라. 사회과학은 절대로 법칙은 아니거든요. 자연 법칙처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안 맞습니다. 잘. 왜 안 맞냐? 그때는 맞는데 우리가 지금 맞이할 시장은 또 다른 변화가 있으니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라 라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지만 세상에는 이제 가장 뭐 여러 가지 원리가 있겠지만 경제 원리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네. 모든 보상에는 대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재테크를 한다라는 것은 편하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냥 뭐만 하나 딱 클릭해서 큰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축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당분간은 정말 좀 힘들겠죠. 뭐 많은 저축을 하면 그런 시간과 노력의 대가가 필요한 거고요. 뭐 투자도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내부 정보를 빨리 알아낸다. 이건 솔직히 겸손히 생각했을 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공부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점점 더 가치 있어지는지에 대해서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띵킹을 지속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든 된다고 생각하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테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게 네. 사회과학이다, 인문학이다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요. 확실히 이게 법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꼭 우리가 예상한 대로 법칙대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리더님, 김경필 멘토님 멘토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